사실 저는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라는 네. 표현을 써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가슴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거머쥔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뭐 불을 거머쥘지는 각자에 달렸겠지만 네.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이 들수록 사람 나이 먹기는 싫잖아 솔직히. 근데 네. 나이 들수록 장점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살고 그냥 치열하게만 살았지 맞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성공을 거둘 때도 있었고 내가 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있어서 그게 왜 발생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심신이 약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해서 자포자기해서 인생이 이렇게 안 좋게 가는 거고 또 우리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는 예를 들면 알리바바 마윈 같은 사람 네. 세계적인 부를 거머쥐고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맞아요.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또 와, 두 사람 나하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아니냐? 네. 그 이렇게 또 너무 또 과대하게 오버밸류하면서 나에 대해서 또 너무 낮게 보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또 너무 오만하다든가 자세가 너무 오만해. 돈이 많아서 너무 또 뭐 보여주기식으로 남을 또 무시하면서 이런 오만한 부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젊을 땐 다 안 보였는데 이 나이 되니까 그게 쭉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계속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또 저는 경제학 금융 쪽 이런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거의 제가 2008년부터 자본시장 연구원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국제금융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쭉 오면서 제가 그동안 노하우를 담아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담아내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저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누구나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거는 망상이다. 한국에서 망상이라는 표현 써요? 네,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망상이라는 표현 쓰는 거죠. 네, 많이 오케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 자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그래서 재무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투자라는 걸 안 하고 그런 욕심을 내는 월급만 받고 하기에는 이 시대적으로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예금하면 8% 이자를 줬어요. 한국도 사실 2008년까지도 다 사람들 까먹어서 그렇지 2008년까지도 은행에 예금한 8%를 줘요. 네. 8% 주면 아무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월급을 50% 쓰고 50%씩 예금해도 내가 내 나이 때 되면 그냥 재무적 자유를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만 받고 가기에는 이게 내 인생이 점점 열심히 사는데도 못 살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이게 뒤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적 흐름하고 되게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있다라는 걸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투자해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가려면 일단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이 말이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 그때와 똑같은 멤버를 데리고 똑같이 시작해서 알바바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예를 들면 요즘에 중국의 제1대 부자들이 파산하잖아요. 헝다, 삐그웨 이런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최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세계적 부자고 지금 똑같이 기업을 해왔고 똑같이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경험도 더 많고 본 것도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파산하고 있을까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자기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시대에서 흐름 모르고 투자 보니까 똑같이 하고 시대는 변했는데 이 사람들 자기 옛날에 성공한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먹히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리고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좀 한강 기적 같은 게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인이 특유의 부지런하고 똑똑함 당연하지고 있죠. 그리고 박정희 같은 이런 또 위대한 대통령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그게 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기적도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주 개인으로부터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부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성공한 개인, 성공한 기업,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가, 성공한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대적 흐름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녹여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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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 그럼 궁금해지는 게 예.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네. 책에 이제 많은 부분을 서술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예.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게 맞아요. 있을까요? 제 6장에서 제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책 쓴 이유가 뭐예요? 미래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6장에서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라고 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걸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넥스트 애플은 누구일까? 그리고 미래에 선도할 6번째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네. 뭐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아직도 왜냐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 중국이 더 빨리 가요. 데이터,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표현을 디지털 사회라는 표현을 더 써요. 네.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생산 요소가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를 뭘로 꼽냐면 기술, 자본, 노동 네. 이거를 생산 요소로 꼽아요. 그러니까 네. 토지.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산하든 뭘 하든 뭐 작은 기업체를 만들든 큰 기업체를 만들든 뭐 무슨 물건 만들든 기술, 자본, 노동력 그리고 토지는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꼭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산 요소라고 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근데 디지털 사회가 온다. 이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디지털 사회라고 했을 때는 생산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네. 플러스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술, 자본, 노동력, 토지 플러스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된다. 그러면 그럼 생산 요소 되는 거 알겠어. 그게 또 이렇게 뭐 실제는 어떻게 또 다가오지? 잘 안 다가오잖아요.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 말 탁 들으면 탁 들어오지만 일반인들은 다 경제학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데이터가 핵심 요소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4가지 현대화. 한국에는 사실 현대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현대화라는 모더라이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데이터화, 자동화, 모바일화, 스마트화 이거 4가지 화를 말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업종이든 이런 생각 해봐요. 우선 내 업종을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는지 내 업종을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는 신용을 0과 1로 표시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하고 내 지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위가 거기서 다 0과 1로 표시돼서 분산 원장이 기록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데이터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먹고 사게 하는 자기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잡을 이걸 내가 0과 1로 표시할 수 있는가? 이게 데이터화할 수 있냐? 이걸 우선 데이터화가 돼야 우리가 데이터 처리가 되니까 이게 네. 데이터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자동화. 그러면 AI를 도입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자동화 처리에 알고리즘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챗GPT 나왔잖아요. 맞아요. AI는 사실 80년대에 이미 기술이 다 완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AI가 뭐 이렇게 난리가 안 나서? 맞아요. 왜냐면 AI는 우리가 그냥 밥솥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쌀이 없으면 밥솥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예. 근데 왜 AI가 이제 와서 꽃을 피냐? 아. 이제 대부분 다 데이터로 표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AI하고 지금 데이터가 만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성공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챗GPT인 거예요. 네.
그래서 챗GPT가 왜 80년대 안 하고 이제 나왔을까? 이제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 들어보셨죠? 챗GPT도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근데 그게 그래요. 그 챗GPT다가 어떤 숫자적인 거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챗GPT가 답한 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질문을 했는데 특히 데이터적으로 뭐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전문가 딱 보고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이게 오류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예,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력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 갈베지 인, 갈베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화. 자, 내가 하는 일을 일단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냐? 네. 만약에 딱 봤더니 누구도 일을 한 게 없네. 그럼 여러분들만 창업을 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내 업종에서 내가 톱 1이 될 거야. 내가 하는 잡에서 내가 1등이 될 거야. 내 업종에서 우리 회사 1등이 될 거야.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되면 디지털 사회에서 뭘 고민해야죠. 첫 번째 스텝 1. 내가 하는 업종을 데이터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데이터화를 하지? 데이터화야 내 업종이 메타버스로 올라가거나 가상 공간으로 올라가고 AI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업종, 기업, 데이터화. 두 번째, 자동화, 이제 알고리즘 넣어야죠. 그게 AI화입니다. AI 처리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걸, 그러면 엔지니어 맡겨서 하든지, 뭐 자기가 사람 고용하든 자기가 하든지 AI화, 그걸 자동화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요. 아니면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이게 모바일 기계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그것도 이제 모바일 기계가 돼요. 예, 사람이 터치하는 알아서 하는 것들이 다 모바일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화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초창기 시대는 그냥 집에 많은 컴퓨터 엉덩이 언제 나이가 어리니까 후에 이렇게 얇은 게 나온다면 쓴 것 같은데 저는 초창기에 썼어요. 그게 뭐 엉덩이가 되게 큰 거 있죠. 옛날에는 이런 CD판 같은 거 쓸 때부터 저는 했어요. 뭐 메모리가 그때 디스크. 예, 맞아요. 그때부터 근데 엉덩이 되게 큰 컴퓨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크니까 항상 그 앞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의 하는 일을 데이터화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에서 그게 다 자동화. 사람이 관여 없이 일어나게 다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쓰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동남아에 있던 들어와서 그 잡을 다 처리할 수 있게. 자기가 한국에서 했던 일을 다 거기 가서도 다 할 수 있게. 여행 가서도 다 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 모바일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스마트화예요. 스마트화는 뭐냐면 거기서 챗GPT 같은 게 스마트화예요. 뭐냐면 거기서 어떤 사람의 기능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데이터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스마트하게 어떤 내 전체 밸류 체인에서 내 이 업종이 혹은 내 일이 스마트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혹은 스마트하게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옛날 고객 맞춤형이 안 됐어. 왜 그 고객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 데이터가 내가 만들어 놨다 이러면 이제는 그 고객한테만 딱 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된 걸 스마트화하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티셔츠를 1억 장을 만들어서 최대한 마진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파는 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스마트화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안유화 한 사람을 해서 이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이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1억 장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시대는 부가가치가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코스트를 줄여서 원재료를 싼 거 써가지고 코드를 줄여서 싸게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이 단가가 중요해졌어, 옛날에는. 근데 디지털 사회에는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안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고 이게 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제조업이 어디로 가버리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옛날에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데 경쟁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화 디지털 사회에서는 고객 맞춤에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만들고는 이게 코스트 안 나오죠. 돈 못 벌죠. 그러면 플러스 서비스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도 이제는
이게 순수 하드웨어적인 제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로 표현하면 되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데 한국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옛날 물건으로 팔았는데 물건으로 승부했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물건으로 승부한 시대가 아니라 여기에 얹어진 고객 맞춤형의 서비스에서 가치를 만드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에 네. 기업이 모두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고객 맞춤으로 옷 하나 주고 내가 어떻게 기업이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요 옷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고 안유화만을 만든 거잖아. 네. 그럼 이 옷이 만약 1억장 만들 때 이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고객 맞춤 안유화를 만들었으면 이걸 10만 원에 파는 거죠. 그 9만 원이 뭘까? 사실 코스트링 1만 원밖에 안 들어요. 9만 원은 뭘까? 안유화만을 위한 옷이라는 거죠. 네. 너를 위한 서비스고 너를 위한 효용을 준 거죠. 그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 아마 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뭐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은 이제는 우리는 제조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장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설비 사고 기계 놓고 공장 이렇게 제조업이라면 공장 기계 막 이거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딱 있죠. 네. 이게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가 대출할 때 그 장비들을 다 가치를 계산해서 담보를 해서 그래서 보통 중장비 산업들은 대출하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중장비 이런 중공업 산업이 대출이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무론 교수잖아요. 그 기업의 부채율을 보거든요. 산업별 네. 부채율, 레버리지 부채율을 네. 보면은 보통은 이 중공업 무거운 기계를 사는 산업들이 부채율이 보통은 높아요. 왜 높은지 알아요?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머리로 하는 지식 산업 있잖아요. 이런 거 대출이 안 돼요. 담보물이 예, 약하기 때문에 그래 네. 보통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이 돼서 VC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벤처 투자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 가면 누구도 대출을 안 해서 뭘 보고 대출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주로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주로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사모펀드가 주로 들어오고 이런 중공업 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가 높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런 중공업이라는 게 우리가 제조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얘네들조차도 이제는 부가가치가 소프트웨어죠. 가벼워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가벼워지면 이제 금융도 변하게 돼요. 같이. 그러니까 전체 사회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흐름을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예, 오히려 저는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거머쥐려면 예. 그리고 그에 다 다가서려면 예. 상대적으로 예. 데이터와 예. 자동화, 모바일화, 스마트화 예. 이런 것들 좀 깨닫고 예. 거기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예. 불을 조금 더 거머쥘 확률이 높아지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표님도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 똑같은 산업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축산업을 해요. 네. 돼지를 키워요. 축산업. 저도 돼지를 키워요. 네. 그럼 우리들이 뭘로 지금 현재 뭘로 경쟁하겠어요? 돼지를 키우려면 우리들이 둘 다 돼지를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왜 대표님 돼지를 사고 안유화 돼지를 안 살까? 왜 안유화 돼지를 하고 대표님 차별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해버려요. 왜냐면 눈으로 차별이 안 될 때는 결국 가격 경쟁이에요. 그럼 가격 경쟁이라는 건 결국 서로 니 주고 나 주고 하는 경쟁이에요. 마진 싸움이에요. 그냥 점점 줄어들면서 다 같이 죽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이게 그러면 왕창 대출해가지고 엄청 큰 돼지 사육장을 만들어서 큰 규모로 하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왜냐면 규모로 승부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축산업을 한다면 달라져요, 개념이.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표님이 더 많이 팔아, 돼지를. 근데 나는 걔 뭐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표님보다 더 많이 팔지? 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유아 교수 말 딱 들어서 디지털 사회는 지금 내가 걔 뭐 디지털 사회에서 저 대표님은 디지털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디지털 개념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이기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오케이. 자, 내 돼지가 더 많이 팔게 하려면 내가
예, 돼지들이 다 데이터화를 하겠다. 이력 같은 거.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지금은 이게 실전해지면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의 모든 돼지는 옛날처럼 뭐 농가에서 막 꿀꿀하면 밑에 더럽고 냄새나고 아니에요. 중국은 도시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요?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판매용이요? 그렇죠. 우리 먹는 와, 진짜요? 근데 돼지가 우리 먹이 막 옛날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 키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료 같은 데다 뭐 예를 들면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래 넣어서 쑥 이래서 돼지한테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키워왔잖아요. 중국은 아니에요. 빌딩에서 돼지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키우냐면 다 로봇으로 키워요. 왜냐면 열심히 MZ 시대들이 힘든 일을 안 해요. 사람 못 써 축산업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바람에 이거 사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야. 로봇을 쓰니까 돼지 키우는 모든 프로세스가 데이터화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중에 무슨 재미냐면 이 사료가 단백질 아미노산 넣었어요. 근데 A 회사에 아미노산 넣었을 때와 B 회사에 아미노산 넣었을 때 처음에는 네. 데이터화 안 됐을 때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근데 A 회사의 아미노산은 뭐를 10,000원이야. 근데 B 회사 아미노산은 2,000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B 회사가 2,000원짜리 매겼어. 그 돼지도 먹고 크고 잘 자라게 팔았어. 근데 이게 로봇이 된다면은 이게 A 회사에 단백질 먹였을 때 이 돼지의 체성분이 변화와 B 회사의 이 아미노산 먹을 때 체성 변화가 데이터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농장 주면 어떡해? B 회사 거 싸도 안 쓰는 거지. A 회사 거 쓰는 거지. 홍보할 때 또 A를 강조하고. 예, 그리고 A 회사 거 썼기 때문에 우리 돼지는 지방 얼마, 그리고 인체에 나쁜 게 없다, 근육이 얼마, 마시는 정도 뭐 이런 게 다 데이터화 되니까 이건 다 데이터 되니까 다 보여지고 모니터링 되고 하니까 이제는 B 회사처럼 잘못하는 회사들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리뭉실하니까 A는 많이 먹고 뭐 B는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얘는 다 도태되고 1등만 살아남고 그러면 내 돼지는 어떻게 해요? 대표님 돼지보다 이제는 다 계량화가 됐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무해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딱 있고 최고 영양제를 해서 그걸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그 사람 건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면에서 내가 하는 축산업이 대표님 벌써 한 단계 나는 첨단 축산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전통 축산 나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이 있는 자가 점점 그리고 이제는 꼭 굳이 농촌에서 더럽게 키울 필요 없어. 냄새 막 나면 이제는 도시에서도 하고 스마트 팜을 도시에서 많이 지금 요즘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듣는 분들이 기업가다, 기업하신다 이러면 제 말씀 꼭 제 이야기 꼭 상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기업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경쟁자하고 차별화할까? 그럼 여러분은 첨단으로 가는 거고 혹시 개인이다. 이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우리가 직장인들 보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재미없게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 고민하다 보면 미래 디지털하는데 내가 하는 이 똑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좀 더 핵심적으로 해서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최고자가 될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자 이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면 아까 이렇게 목차 좀 보여주셨을 때 넥스트 애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넥스트 애플이 궁금한데 저는 여기에다 여러 개 사실은 적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개만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거 알아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가 세계 1위 수출국된 거 알아요? 네, BYD. BYD. BYD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 중국 전체가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동차 수출은 세계 1위예요. 그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잘했잖아요. 자동차 하면 중국은 못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서 1위 한 거랑 똑같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하는 약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1위 됐어? 근데 그게 전기 자동차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만 문제를 인식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축산업도 로봇이 들어오면 확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전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게 데이터 처리가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 계량이 되고 모니터링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5단계까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사람 개입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산 없이 일어나 일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로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중국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있잖아요. 폭발 성장해요. 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생태계가 밸류체인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높게 분포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애플이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상용화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2009년도에. 근데 처음엔 고생했어요. 애플이 사실은. 근데 이게 130만 대를 높으면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으면서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탁 주도해 버렸거든요. 아, 애플도 고생을 했군요.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보통 100만 대, 130만 대 넘으면 이제 팍 커지는 시장으로 와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보통 10%로 보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지금 중국은 넘었어요. 10% 넘었고요.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많이 해서 유럽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넘었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지금 10% 막 오자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맞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애플이 있듯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카 여기서 애플 같은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름을 지금 테슬라만 알고 있죠. 근데 중국 기업들에서 빨리 가요.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넥스트 애플 되면 이제 봐야죠. 누가 더 BM을 맞게 아까 말하는 제가 말한 그런 걸 잘 만들어내냐. 데이터화 네 가지. 그렇죠. 예, 네 가지를 잘 만들어내냐. 이게 승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가 휴대폰에서 이제 차량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게 전기차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예. 또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예. 중국 경제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중국 경제 한번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예. 그 중국 경제 좀 지금 현재 상태가 미디어로 좀 접했을 때는 좀 경기가 둔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좀 위기가 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자, 첫 번째 중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결론이. 그럼 어느 정도 어렵냐?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는 수요 측면에 총수요 측면에서 투자, 수출, 매수를 소비를 말해요. 네.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전문가로서 설명할 때는 자 투자 증가율이 어떻게 돼 있냐, 소비 증가율이 어떻게 돼 있냐, 수출이 어떻게 돼 있냐 이 3대 지표로 총수요 측면에서 말해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는 이 세 개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소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수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투자는 국유기업 투자 말고는 민간기업 투자는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총수요 측면에서 지금 다 하향 끄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일단은 GDP가 지금 원래는 올해 초만 해도 글로벌 IB들이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세계 은행 기관들이 다 중국 경제를 올해는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기소 효과 때문에도 올해는 엄청 좋을 거다. 막 7까지 본 데도 있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1분기 4.5, 2분기 뭐 6.인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이해하도록 쉽게 이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렇게 경제가 가는 전통 주도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산업. 우리 개인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은 뭐 작가로서 먹고 살고, 어떤 분은 뭐 콘텐츠를 만들면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를 해서 먹고 살고, 이런 거 그 사람한테는 주도 산업이에요.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 국가도 똑같아요. 이 국가의 GDP를 매년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가가치, 그게 GDP잖아요. 새로운 가치. 그걸 만들어내는 주도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은 많게는 30%까지 부동산이 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만 봤을 때 이런 거고 부동산. 근데 사실은 부동산 연관돼서 관련되는 산업까지 다 하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커요, 영향력이. 근데 그래서 이 주축에 제가 늘 말하지만 중국 경제 중심에는 부동산이에요. 미국은 금융입니다. 금융이면 주식하고 채권시장, 자본시장을 주로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행복지수, 미국 사람들이 이 실질적 삶의 질, 실질적 삶의 소득, 이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잘 가냐 못 가냐에 결정해요. 그러니까 만약 금융시장 무너진다면
막 엄청 잘 살던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으로 거지란 표현 좀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래야 가슴이 좀 닿으니까 일부러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논란은 좀 잘 들어와요 속에. 그래서 만약에 금시장 무너진다면 그리고 우리 보기에 잘 살아 보이던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막 좋은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막 수영자 있는 단독주택 하루아침 쫓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영화까지 찍었어요. 금융위기 그게 빅쇼트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다 거기서 엄청난 뭐 중산층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 거지 된다 표현한 거고 중국은 뭐가 무너지면 중국 사람 되게 돈 많다고 소문났잖아요. 명동 가보면 다 중국 사람들 싹쓸이 해가고 근데 명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동경 가도 그렇고 파리 가도 그렇고 미국 뉴욕 가도 다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 하거든요. 돈 많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그래요? 중국 사람. 그게 대표적인 게 헝다. 지금 삐고베 이런 사람 다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 순위에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중간에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이래. 난 부동산 안 하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 부동산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전체 투자 소비 타격 때문에 여러분 산업도 수요가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사람들이 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 소비를 안 하면서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한국 이런 중국의 유럽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또 같이 경제가 타격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 국가 경제가 무너질 때는 먼저 외환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여행을 덜 가잖아요. 그냥 돈이 없으면 원래 해외 유학 갈 거 어디 가요? 국내 유학으로 대처하죠. 그러니까 먼저 외국에 대한 영향이 더 커져요. 중국 경제 무너지면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 이런 경제가 더 일본 이런 게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블랙홀과 같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사건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중국 가서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부동산을 기초 데이터 있잖아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발표된 경제 지표와 그리고 발표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논리를 말해주는 이유가 결론은 참조하지 마시고 제 논리만 바라는 거예요. 결론은 스스로 내리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건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 하나는 아까 헝다는 지금 몇 년간에 이렇게 버틴 것처럼 보였죠. 상장도 다 막아놨고 상장됐는데 거래를 막아놨잖아요. 거래 중지시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했잖아요. 이런 사태로 봤을 때는 왜냐면 헝다가 이번에 1분기, 2분기 데이터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을 뛰어넘게 안 좋았어요. 일단. 근데 삐고웬도 그랬어요. 삐고웬도 매출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봐서는 확실한 건 있어요. 부동산이 정말 안 좋구나. 왜냐면 헝다를 빼더라도 헝다는 항상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들 안 살 거 아니에요. 헝다 부동산은. 근데 삐고웬은 아니에요. 삐고웬은 중국에서 엄청난 고급 명품 브랜드예요. 백개원 거기. 예, 백개원.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기업에서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삐고웬이라면 한국이 삼성전자를 말하듯이 부동산에서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들까지 매출이 안 좋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는 부동산이 안 좋다. 근데 제가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 다른 부동산 업체들을 봤는데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했을 때 다른 또 거기 10대 부동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큰 사건이 난 기업들을 빼고는 매출이 작년 대비 좋게 나왔어요. 작년은 근데 워낙 안 좋았어. 작년에 코로나를 다 봉쇄시켜 놨잖아. 사람 못 나오게 하니까 작년에 비교해서는 좋게 나올 수는 있어. maybe.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그한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기업들을 좋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해. 현장 가서. 그런데 2, 3년. 예,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조금 캐천이 있지만 일단은 안 좋은 건 맞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웬양지탄이라고도 얘네도 지금 어느 그 채권을 못 내서 지금
비교해도 똑같은 사태가 터졌는데 얘네는 국유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생명보험이 중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돈이 제일 많은 데예요. 얘네들이 일대 주주로 돼 있는데 얘네도 지금 부도나게 생겼으며 원래는 민간 부동산 기업에서 부도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민간이니까 부도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국유 기업의 배경 그것도 대주주가 중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보험회사인데 걔네들이 지금 지금 어느 채권을 못 막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그 부동산에 확실히 안 좋다는 검증한 거죠. 네. 근데 나머지 그 기업들은 왜 그렇지?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퀘스천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지 퀘스천. 근데 나는 확실하게 나쁘다고 난 결론 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적었어요. 여기 그 중국 부동산은 거품인가 이 장절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뭐 PIR 뭐 인컴 대비 나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을 봐요. 중국은 미국의 PIR 대비 9배 높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1인당 GDP는 중국이 미국이 7분의 1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됐잖아요. 소득은 요만한데 그렇죠. 부동산 비싸다는 거는 실제로 훨씬 더 비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소비하고도 못할 만큼 이미 다 지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은 10년을 땡겼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갚을 일만 남았다. 왜냐면 땡겼었다는 게 뭐예요? 부채를 일으켜서 미리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안유하는 사람이 지금 1년 소득이 있어요. 제가. 근데 나는 내 소득에 맞게 내 지출을 해요. 근데 난 되게 사치주의자야. 나는 돈을 1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돈을 5천만 밖에 못 버는데 내 1년에 돈을 5억씩 써.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4억 5천 대출해 와야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4억 5천은 내가 앞으로 9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4억 5천 해가서 1년에 그 5억을 다 써버렸어. 그게 뭐예요? 내 앞으로 9년을 저당 잡힌 거지.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쓰면 내 앞으로 안유하는 뭐 할 일만 남았어. 앞으로 그 4억 5천을 갚을 일만 남았지. 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9년 동안 나는 돈 안 쓸 일만 남았으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 갚을 일만 남았다라는 건 앞으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내 지출을 갚아야 되니까 안유하는 이제 소비를 하겠어요? 네. 소비 행위를 안 하죠. 네. 빚을 계속 갚느라 보니까 허허하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못하면 이게 나라 경제가 잘 가겠어요? 그런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갚을 일만 남았다. 와.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퀘스천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중국 이제 피크 차이나 아닌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피크 재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피크 차이나 그렇죠. 네. 비슷하게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데 요거는 제가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게 좀 위험해요. 네. 왜 위험하냐면 여기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안유화가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릇인가? 안유화가 중국 전문가로 돼 있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전문가고 뭐 어떤 분들 많이 알아보고 하지만 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릇이냐? 이게 퀘스천 달고 들으셔야 돼요. 제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 네. 내가 내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비뚤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상황이 달라요. 중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다른 나라 사례로 중국을 판단하기에는 좀 오만한 행위다. 그냥 중국이 뭐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31개 성시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성시가 규모가 한국보다 다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인구도 다 한국보다 많아.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가 더 큰 나라가 31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결국 민족이 심지어 다 달라. 중국은 한족 빼고 한족이 본토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족까지 하면 56개 민족이 있어요. 네. 다 다른 민족이 다 다른 지역에서 살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다른 나라 31개 나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상황이 너무 다른 나라들이 뭉쳐서 사는 연합국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복잡한 상황을 네. 어떤 단답형으로 준다라는 자체가 그쵸.
오만한 행위고 무리라는 거예요. 요 두 개 컨선이 있다. 근데 저는 경제학적으로 네. 경제학적으로 풀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도화선은 줄 수 있다. 도화선, 어떤 고리를.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산이 주축이 돼서 GDP를 만들어 왔는데, 부동산이 갚을 일만 남았고,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척추가 무너지면, 어떻게? 사람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중국의 척추가 무너지는데 중국 경제가 갈 수 있냐? 그러면 이럴 때 무슨 일, 우리가 보통 척추 무너지면 병원에 가 수술을 하잖아요. 네. 뭔가를 척추를 받쳐주는 그렇죠.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국 경제가 부동산이 무너질 때 뭔가 받쳐주는 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취하는 지금 현재 정책이 뭐냐면 그거예요. 부동산은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부동산 경착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나오는 그 정치국 회의 이런 정책들 보면 부동산이 절대 경착을 하면 안 돼요. 중국 정부가 쓰는 표현은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무조건 막아라. 시스템 리스크. 예, 무조건 막아라. 이게 예, 다른 나라에서만 정말 금융위기 같은 일이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모두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예요. 두 번째, 자, 근데 주도 산을 못 가는 거는 중국 정부가 그 누구보다도 알아.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도 알아. 근데 이걸로 중국 정부 먹고 살아왔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중국 정부 빨리 새로운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중국 금융은 주로 은행을 통해 금융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빨리 첨단 산업에 빨리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AI 막 반도체 이런 쪽으로. AI 총력전, AI 반도체 2차전, 지금 배터리, 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특히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에 그냥 돈이 그냥 원래는 은행이 갑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쪽이 이렇게 갑이 기업이에요. 왜 은행이 해줘야 돼 정책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돈을 벌게 만들게. 중국이 또 시장이 방대하잖아. 어마어마 크잖아요. 수출 안 해야 돼 심지어. 안 해서도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얘네를 빨리 주도 산업으로 오게 하는데 중국 정부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시간으로 공간을 벌겠다는 거예요. 얘네는 천천히 무너지게 하고 그 사이를 빨리빨리 이렇게 산업이 받쳐주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탄탄한 새로운 기둥으로 또 한 번에 이 큰 성장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일단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압력화가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지금 모든 정책 아젠다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승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대충 저는 맥락을 이길 수 좀 더 지켜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먹히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에서 중국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다. 역사, 중국 운명을 결정하는 중국의 제 국가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모이긴 됐잖아요.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중국의 시대적 흐름이 바뀌는 시기네요. 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문제는. 네. 99%의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막 블랙록이 ETF 신청하는 게 굉장히 이슈기도 하고. 맞아요. 또 미국 법원에서 맞아요. SEC 그거 다시 검토하라고 막 얘기도 나오고요. 네.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마지막에 흐름에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책이 사실 전체적인 큰 시대에서 흐름을 하는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다 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절로 풀었는데 주로 두 개만 다뤘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가상자산 문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메타버스 여기 메타버스 다뤘어요. 한 장절로. 도파민 경제라고 이제는 물질적 욕망 시대보다 도파민 경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꼭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읽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가장 자신 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많은 데서 다루고 있어요.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근데 또 많은 전문가 나와서 다루고 있는데 정말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근데 미래를 읽으려면 전망하려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 도대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현상이 나온 본질이 뭐냐. 이더리움은 그게 뭐야 또.
요거 알지 않고 자, 음. 교수님 그 코인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떤 월드 코인 뭐 이런 막 요즘에 막 맞아요.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본질을 알고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어. 근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말할게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일단 완전 다른 코인이에요. 둘이 설계 자체가 지향하는 거 처음부터 달랐다. 태생부터. 태생부터. 근데 이 비트코인은 P2P로서 무슨 말이냐면 그 화폐예요. 사실 지향하는 게 비트코인은 화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은 가격이 아니다. 환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네. 예. 예, 어떤 사람들이 의미인가? 예를 들면 음. 1달러 대비 원화 환율, 네. 원화 환율이 얼마 지금? 1,300인가? 1320원. 예, 1,32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달러로 안료화 갖고 오면 어.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1,320원화를 줄 거 아니에요. 줘야죠. 네. 그러면 지금 1코인을 갖고 오면 네. 원화로 저한테 3,500만 원 줘야 맞아요. 돼요. 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 그냥 지금 요즘에는 3,500만 가격으로만 인사하지 그게 환율이에요. 그러네요. 1,320원 환율이잖아요. 3,500만 환율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쉽죠. 맞아요. 네. 화폐라는 거예요. 자, 화폐라는 건 뭐냐면 지금 화폐에 수없이 많은 화폐가 있어요. 네. 달러.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거. 우리 기초통화라죠. 달러. 네. 이게 원화 화폐 아니에요? 원화는 딱 대한민국 본토 내에서만 쓰여요. 대한민국 본토 한 발짝 나가도 못 써요. 그쵸. 불법입니다. 원화는 여러분 어떤 사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베트남에 가 써요. 왜 그게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 외환거래법에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 또 엄청 세요, 이 법은. 누가 만약 마음 먹고 걸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마음 먹고 걸면 감옥 가요. 네. 그래서 원화는 딱 본토 내면 쓰는 화폐, 해외에서 쓰는 자체가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달러는 국제통화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나 다 써요. 위안화 국제통화예요. 밖에서 다 써요. 네. 엔화 국제통화 밖에서 다 써요. 그래서 이런 화폐가 너무 많아. 금을 뭐라고 보세요? 금도 화폐예요. 네. 금은 다 화폐. 우리 여기 이거 뭐라고 하지? 반지? 금가락지. 네, 우리 금반지, 금가락지 하잖아요. 이게 화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외국 가는데 현지금 없어요. 가서 맞아요. 말은 안 통하는데 그거 주면 먹혀요. 먹히죠. 그런 걸 화폐라고 해요. 교환할 수 있는 걸 화폐라고 해요. 옛날에는 막 뭐 조개 껍질, 후에 막 비단, 맞아요. 뭐 이런 게 다 그게 다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게 해서 안 없어져요. 아, 네. 첫째, 나는 결론은 확실한 줄 안 없어져요. 아, 네. 근데 걔는 왜 없어질까? 사실 조개 껍질 없어졌잖아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리화폐가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정리돈이 없어지지 비트코인은 없어져요. 왜냐면 그 정리돈은 온라인에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중국은 이제는 정리돈을 없애겠다고 CBDC를 냈잖아요. 맞아요. 은행에서 CBDC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CBDC를 제가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통화를 말해요. 그냥 더 쉽게 말할게요. CBDC는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가상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 예, 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쉽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중국인민은행에서 정리돈이 위안화에 있는데 중국인민은행에서 법적 통화로서 가상 화폐를 만들어요. 왜 그거 만들까?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미래는 디지털 사회인 거예요. 미래는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가상공간에서 돌아가. 이게 메타버스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정의돈 우리 대표님 아바타하고 안유와 아바타 만나서 근데 거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BTS 공연이 대표님한테 BTS 공연표 있어요. 요즘에 BTS가 첫 앨범곡을 가상공간에서 발표해요. 포즈나이트에서 했거든요. 저 앨범 첫째 버전. 거기서 그 공연을 내가 보려고 해. 근데 공연이 내가 없어. 근데 대표님 나한테 양도하겠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거래를 해. 그걸 내가 원화로 거래를 해요. 그 안에서 못해요. 그 안에서는 반드시 그 가상화폐로 해야 돼요. 이런 게 맞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꼭 비트코인만 써요. 그래서 또 질문해. 거기서 또 비트코인만 써야 돼? 아니에요. 비트코인 말고 수많은 코인을 쓸 수 있어요. 대표님하고 나가면 오케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래 메타버스 시대, 미래 디지털 사회에 없어 앉은다. 수많은 화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누가 뭐 가짜 이건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짜라고 하는 사람 무식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더리움은 달라요. 그 창시자가 왜 하는지를 봐야 돼. 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 비트코인도 왜 사토시가 왜 만들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논문에. 내 왜 이걸 만든다는지. 왜 금융위기를 겪으며 만든 거잖아요. 2009년에 나왔잖아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같은 중앙은행들이 너무 말이 안 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영국 중앙은행 이런 나라들이 마음대로 통화를 찍어내니까 종이돈을 그냥 폐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건 일반 백성이 국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 이런 행포에 이런 인플레이션 행포에 그냥 우리 부만 망가지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예요. 화폐. 네, 화폐. 비트코인은. 이게 누구를 대응해서 만든 거예요? 법정 통화를 안 쓸, 특히 달러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마음대로 조장하는 중앙은행의 이런 행위에 맞서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뭐냐? 비탈릭이 왜 만드는지 자기가 말해요. 논문에 나와요.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기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중고 자동차예요. 안유화가 그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고 자동차를 사려면 우리가 그 중고 사이트에 가서 중개기관을 통해서 사요. 그렇죠. 내가 왜 중개기관을 통해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냐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고차가 뭐 사고 났는지 누가 범죄자가 탔는지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 중개기관이 통해서 함으로써 중개기관이 그 리스크 해지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기관이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탈릭은 이런 걸 없애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비대칭도 없애면서 중개기관이 수수료도 안 주면서 P2P로 우리 둘이 직접 결제하는 이런 거래를 만들고 이런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요. 스마트 계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기관을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기관에 가면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거기 사장이 그걸 떼주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냥 거기 보면 이 첫 번째 지어질 때부터 누가 분양받았고 그다음에 누가 사갖고 그다음에 누가 사갖고 지금 이게 누구 거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은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분산 원장으로 이 부동산의 과거 이제 이 거래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게 우리가 디앱이라고 해서 분산 원장 기록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과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드미등호 같은 게. 아까 자동차도 똑같아요. 누가 첫 차 출시한 거 샀고 이게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해서 굳이 중개기관이 검증해도 기록으로 이게 다 분산 원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그러면 우리 둘이 조건 예를 들면 내가 최 대표님하고 사겠다. 이렇게 우리 둘이 서로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노드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그 채굴자들이 검증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개 자동차가 확실하게 대표님 건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과거 그걸 분산 원자 보고 다 확인해. 그러면 수십 명의 노드들이 막 동시에 확인해. 그게 다 예스래. 오케이, 이건 확실히 대표님 거다. 여기 검증이 됐어요. 그걸 그 노드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인터넷 들어온 그 사람들이. 뒤집으려면 다 바꿔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유화가 사겠대. 그게 가격이 $20,000. 그러면 또 노드들이 안유화 계좌에 지갑에 $20,000이 있는지 다 검증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했더니 또 내 과거 거래 기록이 다 있잖아요. 확실하게 안유화 지갑에 $20,000 있어. 오케이 해주는 거지. 이것도 조작 불가능해. 그러면 예스가 성립이 돼서 안유화는 $20,000 지불할 자격이 돼. 예스. 자동차는 확실하게 대표님 거야. 예스. 거래 성사돼. 그게 스마트 계약이에요. 그래 딱 이루어지면 중개기관이 없이 딱 거래 이루어진 다음에 나한테 그 키가 와. 파스워드 키가. 그럼 내가 그 키 딱 누르면 자동차가 삥 열리면서 내가 운전하고 가면 돼요. 우리들이 안 만나도 돼. 당신이 누군지도 난 몰라. 대표님이 누군지도 성함이 어떻게 돼? 성씨가. 웅달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웅달 책방이니까. 예, 웅달 책방. 사장님이 안 만나도 돼. 나는 누군지도 얼굴을 안 봐도 되고 상관없고 나는 그 파스 키워드 딱 받고 빵 누르면 자동차를 정해진 장소에 가서 운전해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을 비탈릭이 만들고 싶어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하는데 이게 얘는 화폐가 아니에요. 얘는
스마트 계약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제가 삼성폰을 쓰는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여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여기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여기 앱이 엄청 많이 깔렸어요. 그렇죠. 내가 왜 앱을 이렇게 많이 깔아놨겠어요? 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여기에 이 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탈리 하고 싶었던 게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누가 개발해요?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탈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 안드로이드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수많은 앱을 개발해서 그게 D앱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각자가 D앱을 개발한 사람 다 창업자인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도 기능이 우리 앱을 다운받아 쓰는 것처럼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더리움에서. 네. 그래서 쓰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고 사용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네. 아까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중고 거래, 중개자동차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아파트 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탈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 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같은 걸로 알고 예. 대부분이 궁금한 건 그냥 오를까 말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맞아요.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본질의 그 예. 태생부터 예. 짚고 들어가신 거는 예. 너무 놀라운데요. 그래서 전망을 할 때 이걸 갖고 전망을 해줘야죠. 예. 그러면 이어서 제가 뭐 알아서 말씀해드리면 그 이더리움 갈까? 비트코인은 제가 앞에서 결론 말했죠. 네. 자, 이더리움 갈까? 음. 답이 나와 있어요. 이더리움 뭘 만들고 싶다고 했다죠? 안드로이드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더리움이 계속 갈까요? 이 질문은 제가 안드로이드가 계속 갈까요?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봐요. 안드로이드 계속 갈까요? 그 답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답은. 사람들 계속 안드로이드 쓰면은 계속 안드로이드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안드로이드가 더 좋은 시스템이 맞아요. 나와서 앱스토어가 나오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잖아요. 더 좋은 게임은 안드로이드 안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개발했던 D앱, 거기서 발행했던 가상화폐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럼 여기에 지금 내 설치된 앞으로 나도 안드로이드 안 쓰면 내 설치한 이 앱 회사들이 다 죽는 거죠. 와, 여기에 그 D앱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는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그 스스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등이지만 그 1등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1등인 거고.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네. 화폐에서 바라볼 때는 네. 그 통화나 화폐 쪽에서도 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자동화, AI, 모바일화 그리고 데이터화, 스마트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걸 잘하고 있는 예. 어떻게 보면 화폐가 미래 예. 화폐가 예. 살아남는 거고. 예. 와, 그 앞에 이제 비트코인이 예. 있는 그렇죠. 거고. 와,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써요. 아, 네. 왜냐면 무조건 읽어봐야겠네요. 예, 왜냐면 네. 메타버스라는 게 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그때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책도 뭐 비트코인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 이 책보다 그 메타버스 이코노미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놓치고 제가 그래서 엄청 고민해요. 쉽게 쓰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쉽게 누구나 달아보게. 왜냐면 그래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저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기를 안 당하고 좀 제대로 알고 근데 또 제대로 알려고 공부했더니 너무 어려워. 맞아요. 아니면 너무 책들이 사기치는 책들이에요. 뭐 가격이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뭐 이런 사기적인 책들 선정적이네요. 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책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제가 성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 기독교 성경. 예, 오. 제가 크리스찬 좀 이쪽이 돼서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책으로 성경을 꼽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목표가 메타버스의 바이블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목을 아예 메타버스 바이블로 하시죠. 그건 좀 부끄럽고 자격이 안 되는 거 메타버스 네. 이코노미라고 네. 이것도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좀 장난 아니고 좀 전문선적인데 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메타버스 이코노미 잠정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도 제가 제 기본적인 거 뭐 2개 다뤘지만 나중에 혹시 정말 이쪽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 메타버스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 관심 있게 그 좀 보시고요. 도움이 되게 제가 많이 지금 글도 연재하고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다룰 건데 그래도 책을 또 보면은 또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더플로도 예.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예. 메타버스 이코노미도 너무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때 또 한번 그 예, 책 예. 나오시면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네. 끝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나이가 다 각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 40년이라고 한 이유는 중국이 그 미국하고 수교한 게 79년 1월 1일입니다. 왜 중국을 굳이 말하냐? 중국이 세계 질서에 들어온 게 미국하고 수교함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대격변 시대 시작이 알린 게 79년이고 세계가 진짜로 변한 거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들어오면서 2011년에 G2 국가가 됩니다. 세계가 변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거는 과거 글로벌화입니다. 누구나 그냥 노력만 하면 다 부자가 됐고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또 한 번의 격변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왜 무너진지를 몰라요. 기업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파산해서 왠지를 몰라. 이렇게 삶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대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삐거왜 헝다 이런 대단한 기업들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40년이 큰 변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썼어요. 네. 이게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도 베스트셀러니까. 맞아요. 문고 가면은 금방 보실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100년 변혁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래서 새로운 개인으로서 성공하고 기업으로서 새롭게 성공하고 국가로서 또 선도국가로 가려면 미래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 플로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